한국은 어차피 일본이 가르쳐준 나라라며 비웃던 도쿄 명문고. 교사와 우월감으로 똘똘 뭉친 최상위권 학생 32명. 하지만 한국에서 6일을 보낸 뒤 이들은 인천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멈춰있던 사이 한국은 무섭게 달리고 있었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시평가관인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그날 도쿄의 정부 회의실에서 최종평가 보고서를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불과 60년 전 전쟁으로 온통 잿더미였던 나라가 아시아의 절대 강자라 불리던 일본의 사회 기반 지표를 완벽하게 꺾어버렸다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빼곡했거든요. 공공행정 처리 속도 세계 1위, 시민 안전도 최상위권.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결과였죠. 제 이름은 리처드입니다. 나이는 58이고요. 런던에 위치한 세계도시평가자문위원회에서 30해째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전 세계의 교육체계와 사회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 제가 처음 한국의 진짜 맨 얼굴을 마주한 건 2019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 정부의 의뢰로 도쿄 최고 명문 고등학교 학생 32명의 한국 방문 일정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열린 준비 모임에서 일본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긴 했지만 사회의 근간이나 시민들의 수준은 일본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고요. 학생 대표였던 17살 남학생도 거들었죠. 자기 아버지가 최고 학부의 경제학 교수인데 한국은 그저 남의 기술을 베껴서 덩치만 키운 곳이라고 했다면서요. 저 역시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오만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중국이나 서방의 여러 국가들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사람들 사이에 신뢰망을 엮어내지 못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숱하게 봐왔거든요. 한국이 휴대전화나 자동차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죠.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훌륭한 제품을 세계에 쏟아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과 인간미 같은 건 눈부신 기술 발전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이 여행이 그저 콧대 높은 일본 학생들의 우월감을 재확인하는 지루한 일정이 될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바다를 건너 한국의 공항에 발을 내디딘 바로 그 순간부터 저와 일본 최상위권 학생들의 어리석은 착각은 짐작조차 못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일본 학생들은 콧방귀를 뀌더군요. 입국장에 200명 남짓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으니까요. 학생 대표가 제 곁으로 오더니 턱을 치켜들며 비웃듯 말했어요. 선생님, 역시 소문대로네요. 우리 도쿄의 공항이었다면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두지 않았을 겁니다. 겉보기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텅 빈 거나 다름없어요. 솔직히 저도 런던의 대형 공항에서 수없이 겪었던 끔찍한 기다림을 떠올리며 최소 1시간은 걸리겠거니 짐작했죠. 그래서 무심코 손목시계에 초침을 눌렀습니다. 직업병 같은 거였어요. 각 도시의 행정 처리 속도를 재는 건 제 오랜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줄의 끄트머리에 선 지 딱 5분이 지났을 때 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빈 뒤 다시 쳐다봤죠. 제 앞에 서 있던 50명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앞쪽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도무지 믿기지 않아 앞으로 목을 빼고 살펴봤습니다. 거기엔 제가 알던 서양의 답답한 관료주의나 중국 공항에서 봤던 강압적인 통제 같은 건 없었습니다. 심사대 직원들은 마치 잘 짜인 교향악단의 연주자들 같았어요. 미소를 띠며 여권을 받아들고 확인하고 도장을 찍고 정중하게 인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초. 단 한 번의 군더더기 동작도 없이 물 흐르듯 이어지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수백 명의 사람이 몰려 있는데도 누구 하나 짜증을 내거나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그어진 선을 따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빈 공간을 내어주고 있었죠. 이건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30년 동안 평가판에 매달리며 찾아 헤매던 진정한 의미.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제 옆에서 걷고 있던 학생 대표의 입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웃던 그 아이의 표정이 하얗게 질려가는 걸 보며 제 심장도 미세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기계의 발전만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신뢰와 높은 시민의식이 그 거대한 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짐을 찾는 곳으로 내려갔을 때 전손에 들고 있던 낡은 수첩을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저희 일행의 가방 32개가 짐이 나오는 곳에 가지런히 줄을 지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런던이나 도쿄에서도 최소 40분은 걸리는 일이 어떻게 여기서 매일 숨 쉬는 일상처럼 벌어지는 걸까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보던 한국의 눈부신 발전이 그저 운이 좋아서 혹은 대기업들의 막강한 자본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숨겨진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죠. 공항을 빠져나와 대형 승합차에 올라탄 저희 일행은 서울 시내의 한 일반 공립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쿄의 인솔교사는 헛기침을 하며 학생들에게 단단히 일러두더군요. 방금 공항에서 본 건 그저 거칠애일 뿐이니 동요하지 말고 일본 최상위권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지키라고요. 학생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아마 애써 찾아낸 한국의 단점들이었겠죠. 하지만 학교에 도착해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의 얄팍한 자존심은 제대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하에 마련된 거대한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였어요.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고 있었는데 배식대 위에 놓인 음식들을 본 일본 학생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따뜻한 고기국에 불고기, 신선한 나물 반찬 6가지, 거기다 과일과 마실거리까지. 쇠로 된 식판에 칸이 모자랄 지경이었죠. 일본의 네로라 하는 부잣집 자제들조차 학교에서 돈을 주고 퍽퍽한 빵을 사 먹거나 집에서 싸온 찬 도시락을 먹는 게 당연한 일상이거든요. 당황한 일본 교사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애써 웃으며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늘 저희가 방문한다고 특별히 신경을 쓴 모양입니다. 무리하게 세금을 썼겠네요. 하지만 전 식당 벽면에 붙어있던 한 달치 식단표와 안내문을 이미 샅샅이 읽어버린 후였습니다. 통역을 담당하던 안내인에게 재차 묻고 또 물었죠. 이 모든 음식이 전교생에게 매일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안내문에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건 국가의 책임이라고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60년 전 전쟁으로 완전히 망가져 굶주림에 시달렸던 나라가 이제는 아이들의 밥그릇부터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나서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나 일본 같은 이른바 선진국들조차 막대한 비용 탓에 툭하면 아이들 밥값을 깎느라 난리인데 말입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32명의 일본 학생들은 숟가락을 든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오만했던 눈빛은 길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고 누구 하나 선뜻 밥을 입에 넣지 못했죠. 그건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미래 세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근본적인 철학의 무게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 무서운 한방이었으니까요. 저녁 8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도쿄에서 온 교사들은 당연히 모든 일정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호텔로 돌아가려 했죠. 피곤하다며 하품을 섞어 하던 일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안내인이 저희를 다시 밖이 아니라 학교 본관 건물로 이끌더군요. 건물 앞마당에 들어선 순간 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5층짜리 학교 건물이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거든요. 교실 복도를 걷는데 정말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백색 소음 같은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만 희미하게 복도를 채우고 있었죠. 교실 뒷문 조그만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걸 느꼈습니다.
35명의 학생이 단 한 명도 흐트러짐 없이 책상에 앉아 무언가에 맹렬히 파고들고 있었거든요. 밤 9시가 다 된 시간에 말입니다. 도쿄의 명문고나 런던의 비싼 사립학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거긴 오후 4시나 5시면 교실이 텅 비어버리니까요. 이건 총소리만 나지 않을 뿐 자신들의 미래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치열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미치게 만든 건 그 전쟁의 방식이 제 오랜 상식을 완전히 비웃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 눈앞에서 한 학생이 어려운 문제를 풀다 막히자 작은 조각 종이에 무언가 적어 옆자리 친구에게 슬쩍 밀어주더군요. 그걸 받은 친구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자기 수첩의 풀이 과정을 정성껏 적어 다시 넘겨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눈빛과 고개 끄덕임만으로 서로를 끌어올려주고 있었어요.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내가 산다고 가르치는 서구의 차가운 개인주의나 일본의 삭막한 경쟁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이거 학교에서 강제로 시키는 건가요?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한국 교사가 희미하게 웃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원하는 학생만 남는 자율학습인데 거의 모든 학생이 매일 밤 10시까지 남는다고요. 혼자 앞서가기보다 다 같이 성장하는 게 진짜 힘이라는 걸.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설명에 전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곁에 서 있던 일본 학생 대표가 쥐고 있던 수첩을 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오만했던 그 아이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60년 전 전쟁으로 잿더미였던 나라가 어떻게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을 키워내고 세상을 주도하게 되었는지 그 무서운 저력의 심장부를 바로 이 교실에서 똑똑히 목격해버린 겁니다. 그건 30년째 성장이 멈춰버린 일본이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끈질기면서도 따뜻한 생명력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늦은 밤, 저희는 일정을 마치고 서울을 가로지르는 넓은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죠. 런던이나 도쿄였다면 어두컴컴한 물가는 범죄가 일어난다며 다들 발길을 끊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강변 주변은 제가 알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제 눈을 가장 크게 붙잡은 건 교복을 입은 여학생. 서너 명이 어두운 강변길을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며 걷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 순찰을 도는 제복 입은 경찰 한 명 보이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이토록 안전할 수가 있죠? 제가 멍한 얼굴로 묻자 동행했던 한국 측 안내인이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수많은 피와 눈물이 흐르던 참혹한 전쟁터였습니다. 총탄이 빗발치고 다리가 끊어져 수많은 목숨을 잃은 곳이죠. 먹을 게 없어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안내인의 그 덤덤한 한마디에 전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끔찍한 폐허 위에서 윗세대들은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는 침묵의 인내로 이 거대한 안전망을 엮어낸 겁니다. 내 자식만큼은 굶기지 않겠다. 내 아이들만큼은 밤거리를 마음 놓고 걷게 해주겠다는 그 지독하고도 처절한 약속이 지금의 평화를 만든 거죠. 저만치 떨어져 걷던 일본의 인솔 교사들과 학생들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약속이나 한 듯 걸음을 멈추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30년 전 넘쳐나는 돈으로 온갖 거칠애를 하느라 바빴던 일본이나 서방 국가들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서로를 지켜내는 단단한 울타리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강물에 비친 화려한 불빛 너머로 묵묵히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수많은 사람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손이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번듯한 사무실에 앉아 종이 위에 숫자 몇 개로 세상을 다 안다고 자만했던 제 자신이 그토록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진 건 30해 동안 남을 평가하는 일을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희는 서울 외곽의 거대한 첨단 기술 단지로 향했습니다. 도쿄에서 온 교감 선생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기네 기업들이 여전히 기초기술력에서는 한 수 위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낡은 영광에 갇혀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안내인이 저희를 어느 대형 건물 1층의 텅 빈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먹는다더니 식당도 아닌 곳에 온 터라 다들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죠. 그때 안내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화면을 몇 번 톡톡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각자 드시고 싶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솔직히 설마 했습니다. 도쿄나 런던에서도 음식 배달은 되지만 수십 명의 각기 다른 입맛을 맞추려면 전화통에 불이 나게 설명을 해야 하고 도착하기까지 한 세월이니까요. 게다가 여긴 탁자 몇 개만 덩그러니 놓인 텅 빈 쉼터였습니다. 일본 학생들도 황당하다는 듯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제 손목시계로 정확히 28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건물 입구로 음식 배달 차량 3대가 동시에 도착하더군요. 놀랍게도 그들이 꺼내놓은 건 바삭한 통닭부터 부드러운 생선초밥, 심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찌개까지 32명의 학생이 각자 화면을 보고 골랐던 정확히 32가지의 다른 음식들이었습니다. 음식값 계산은 이미 휴대전화 안에서 단 1초 만에 끝난 상태였고요. 그걸 지켜보던 도쿄의 교감 선생이 들고 있던 두꺼운 가죽 가방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지만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바닥에 널브러진 종이 뭉치들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관공서나 기업들은 여전히 도장을 찍고 종이 문서를 일일이 기계로 전송하며 답답하게 살고 있거든요. 런던의 대형 은행들도 돈 한 번 보내려면 며칠씩 걸리는 게 부지기수고요. 그런데 이 나라는 온 국민의 일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통신망 속에서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대기업이 기계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의 아주 작은 불편함마저 기꺼이 바꿔버리는 엄청난 사회적 믿음과 행정 속도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거죠. 제 곁에 서 있던 학생 대표 아이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게 눈에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평생을 굳게 믿고 있던 가르쳐준 나라. 일본과 배우는 나라 한국의 위치가 산산이 부서져 내린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짐을 싸기 위해 숙소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옆방의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묵직한 목소리에 전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죠. 일본 학생 대표가 도쿄에서 온 인솔교사 앞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더군요. 선생님, 우리가 졌습니다. 아니,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첫날부터 줄기차게 한국의 흠을 잡아 적어 내려가던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그동안 억지로 짜내 적었던 비판들이 새카맣게 줄 그어져 지워져 있었고 대신 굵은 글씨로 딱 한 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60년의 기적, 30년의 정체. 우리는 멈춰 있었고 한국은 달렸다. 일본 제일이라는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쳐있던 17살짜리 아이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온몸으로 한국의 진정한 승리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쿄 최고의 지식인이라 자부하던 교사도 더 이상 억지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길게 한숨만 내쉬었죠. 저 역시 제 방으로 돌아와 영국 본사에 보낼 최종 평가 문서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원래라면 30해 동안 늘 해왔던 대로 서방 국가들의 거만한 기준에 맞춰 몇 가지 딱딱한 숫자와 등급을 매기고 끝냈을 문서였죠. 하지만 전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꽉 쥔 채 한참을 허공만 바라보다가 원래 빽빽하게 적어두었던 평가표를 모조리 박박 찢어 휴지통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하얀 종이 위에 처음부터 다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그 어떤 낡은 서방의 잣대로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참혹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불과 60년 만에 시민의 높은 품격과 눈부신 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승리자다. 가슴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쿵쾅거렸습니다. 58해를 살면서 이토록 완벽하게 제 낡은 가치관이 박살나고 동시에 이렇게 벅찬 전율을 느껴본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건 단순히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돈이 많아졌거나 생활이 빠르고 편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과 절망이라는 가장 끔찍한 적과 싸워 이겨내고 결국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꺾이지 않는 무서운 의지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그 위대함. 그것은 한국인들이 쟁취해낸 눈부신 승리였고 오만했던 저의 완전한 항복 선언이었죠. 런던 본사로 돌아간 날, 전 최고위원회 회의실 탁자 한가운데에 새롭게 작성한 150쪽짜리 보고서를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읽어내려가던 이사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죠. 서방의 네로라 하는 콧대 높은 도시들을 제치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단연 최고 등급을 주었으니 말입니다. 한 이사가 안경을 치켜올리며 혹시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대기업에서 막대한 뒷돈이라도 받았냐며 비아냥거리더군요. 전 헛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죠. 이보십시오. 막대한 돈으로 웅장한 다리를 놓고 번쩍이는 건물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중국이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중동의 거부들이 텅 빈 사막 위에 화려한 신도시를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밤 10시에 아이들이 교실에 함께 남아 서로를 가르치는 문화, 끔찍한 배고픔을 겪어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상으로 따뜻한 고기국을 내어주는 그 지독한 내리사랑은 세상 그 어떤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누구보다 냉정하게 잣대를 들이밀며 깐깐하게 굴던 수석 평가관이 목대까지 세워가며 한 나라를 열렬히 변호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가 끔찍한 전염병으로 국경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서로를 헐뜯으며 무너져 내릴 때 제가 보고서에 적었던 한국의 그 보이지 않는 힘은 비로소 전 세계 앞에 찬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서로를 위해 마스크를 양보했고 1초의 오차도 없는 통신망과 신속한 물류체계는 단 한 명의 시민도 방치하지 않았죠.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던 서방 국가들이 휴지 조각 하나를 차지하겠다며 대형 매장에서 서로 주먹다짐을 벌일 때 말입니다. 이제 58이 된 저는 매일 아침 런던의 차가운 거리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무엇일까요? 눈부신 기술력으로 무장한 훌륭한 기업을 숱하게 가진 나라일까요?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일처리 속도를 가진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60년 전 참혹한 전쟁터였던 그 땅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진짜 기적의 정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뼈를 깎아 자식들의 밥그릇을 채워준 주름진 할머니들의 거친 손마디였고 내 아이들만큼은 다시는 굶기지 않겠다며 밤낮 없이 일터에서 피땀을 흘린 아버지들의 구분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윗세대의 그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출퇴근길 에스컬레이터 한쪽을 조용히 비워두며 낯선 이웃을 배려하는 훌륭한 시민들 그 자체였죠. 오늘도 책상 서랍 속에 간직한 그 낡은 수첩을 어루만지며 전 마음속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서방 세계의 알량한 지식으로 세상을 다 안다며 오만하게 굴었던 늙은 평가관에게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지켜야 할 진짜 존엄과 품격이 무엇인지 일깨워준 그 위대한 나라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기꺼이 저의 완벽한 패배를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제 인생의 마지막 30년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어서요.